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군사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랬죠. 수출기업을 양성했죠. 부족한 자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한 뒤 일본으로부터 주로 조달을 받는다. 그 보상금도 받고 많은 자금을 빌리죠. 여러 국가로부터, 특히 일본으로부터 많이 빌리죠. 주로 수출 중심의 정책을 쓰고 부족한 물자는 수입을 통해 해결한다. 그렇죠.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필요한 물자, 석유건, 식량이건, 그래요. 수입을 통해 해결했죠. 또한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렇죠. 여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죠. 조건만 되면. 그래서 성공을 하죠. 성공을 했어요. 성공 안 했으면 큰 문제가 생겼겠죠. 이거는 산업화가 결합된 것이긴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농토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요. 농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빈민이 될 거 아니에요. 산업화를 성공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그래요. 직장을 가지게 해서 빈민 발생을 줄인 거죠. 거의 없앤 거죠. 중화공업 육성하기 위해 1968년 포항제철을 설립하였고 이에 바탕하여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얘기했지만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만든 이가 군사 정부고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중심의 기업 육성 정책은 크게 성공하였고 이에 바탕하여 상업, 금융업과 같은 산업도 크게 발전하게 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 상업, 금융업은 덩달아 발전하죠. 제조업을 하는 기업과 기업 참여자들이 그래요. 상업과 금융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조업이 어느 정도 크게 발전한 국가에서 상업과 금융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산업들은 특정 지역에 직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여러 군데에서 도시를 생성시킨다. 그렇죠. 상업, 금융업, 공업 이런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결집된다 이 말이죠. 도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제조업, 상업, 금융업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도시가 안 생긴다. 이 말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증명하겠죠. 확인이 되죠. 농토가 일정한 경우 농업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필요한 농민들의 수는 감소한다. 그렇죠. 더 적은 농민들로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수출 정책에서 성공한 한국은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 농업을 육성할 필요는 없다. 농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하였을 때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이 더 작으면 수입을 하면 그만이다.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서 많은 식량이 필요해요. 수입을 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하면 수입하지 못하죠. 수입하지 못하면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토를 늘려야 되겠죠. 농민도 늘려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입이 가능해지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수입하는 비용이 더 싸면 그냥 수입하면 그만이잖아요. 실제로 쌀 만큼 많이 소비되는 밀을 수입으로 해결하였고 그 결과 농민들의 수는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주요 곡물의 경우 비용 측면에 있어서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것보다 수입하여 소비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식량 정책은 농업 정책은 식량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 따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농토는 지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죠. 한국에서 밀을 생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밀을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런 건 아니죠. 밀도 일정 부분 생산하긴 하죠. 한 1% 정도. 99% 수입하고. 비싸겠죠. 한국에서 생산하면.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쌀도 비싸죠. 그래요. 반값 이하, 국제시세는 반값 이하죠. 이제 식량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건데, 그래요. 그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수립을 해야 되겠죠. 생산성을 계속 높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돼서 국제 시세만큼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래요. 농업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강화되면 다른 식량도 생산할 수 있겠죠. 굳이 수입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비싸면 수입하지 못하면 직접 생산하겠어요. 그렇게 되죠. 인구의 4%만 농민인데 4,900만 명이 농민이 아닌데 그렇게 되죠. 또한 생산성을 높여야지 농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소득이 기본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게 식량 생산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도 늘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요. 생산성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그래요. 수입으로 부족한 식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이 다르겠죠. 농토가 많이 감소하겠죠. 굳이 뭐 인구는 어떤가요? 1960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죠. 2490만에서 5100만, 2배가 넘죠. 그러면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식량 생산을 위해서 농토가 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75년에 농토는 한 220만 헥타르였는데 2023년에 농토는 151만 헥타르죠. 많이 감소했죠. 그래도 한국은 식량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기도 했고 또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거죠. 1975년 이후 농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이 되죠. 만약 소비하는 만큼 생산하고자 하면 인구가 증가한 만큼 농토는 경우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꼭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겠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당한 식량을 수입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토는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요. 농토가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이 보호되겠죠. 농토를 늘려야 되면 자연을 다 파괴해야 되잖아요. 자연이 파괴된 현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파괴됐는지. 차를 타고 시골길을 지나보면 알죠. 다 농토라는 거예요. 농토가 있기 전에 뭐였을까요? 산림으로 우거져 있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농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문명이 발전하면 자연이 훼손된다는 사실은 위표를 통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 도시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광대한 토지를 차지하는 농토는 감소하게 되어 오히려 자연은 절로 보호되는 것이다.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자연 보호해야 한다면서,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명이 파괴시킨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의학기술도 발전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전 지역을 농토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연은 모조리 파괴된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산은 헐벗은 산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고 땔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산림이 우거지잖아요. 문명이 발전하니까 자연이 오히려 보호되더라. 그게 진실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60년 전체 인구 중 56.99%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이 농민이었다. 그때 인구도 많지도 않았죠. 한 1960년 보면 전체 인구가 2,500만 되는데 1,400만, 절반이 넘죠. 그런 인구가 농민이었다는 거예요. 인구는 1960년에는 2,50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100만 명이 되는데, 이는 107.41% 증가한 수치다. 2배가 넘게 증가하죠. 반면에 농가 인구는 1960년에 1,420만 명에서 2020년 230만 명으로 감소하는데, 그렇죠. 급감해버리죠. 인구는 2배로 증가하는데 한 5분의 1 토막 나버리죠. 83.75% 감소한 수치이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56.99%의 농가 인구는 4.46%로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확인이 되죠. 50%가 넘는 농민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을까요? 주로 도시로 갔겠죠. 주로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로 갔겠죠. 한 90%는. 증명이 되죠. 한국에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주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면 해외로 갔거나 특정 지역에 직결했다는 말이 된다. 사람들이 직결되면 도시가 형성된다. 실제로 1960년에는 도시화율이 27.7%였는데 2020년에 도시화율은 81.40%로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도시에 사람이 모여드는 경우를 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확인이 다 되겠죠. 도시화율도 나와있죠. 1960년에 도시화율은 27%였다. 근데 도시화율이 81%로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산다. 그렇게 되죠. 주요 도시들이죠. 1940년에 서울이 한 90만, 100만 되죠. 1940년 일제치하죠. 그때 남한 인구만 따지면 1600만 명이에요. 그래요. 북한 인구까지 치면 한 2400만 되죠. 계산해보면 알아요. 그때는 도시라고 할 만한 곳이 서울 93만, 그 다음 큰 도시가 이제 부산인데 24만, 그리고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었죠. 도시라고 불릴 만한 곳은 서울 정도밖에 없었어요. 1940년에는. 그래요. 서울 인구는 급증을 하죠. 1990년까지 1000만까지 증가하죠. 10배가 증가하죠. 50년 동안. 그러다가 정체가 되죠. 서울에 많이 몰려들었겠죠. 1990년까지. 한 800만 명은 외지인이라 보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1960년에서 2000년까지 2020년까지 2배가 증가했죠. 그럼 서울도 2배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40년 그 보면 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서울 본토인들은 한 200만 명, 800만 명은 다 외지에서 흘러온 사람들이죠. 서울 사람도 아니라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80%는. 부산도 급증하죠. 24만에서 100만. 이제 한 1960년에는 이제 도시라고 불릴 만한 곳이 한 몇 군데 생기죠.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정도겠죠. 점점 도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산은 370만까지 증가하죠. 1990년까지.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감소하죠. 대구도 이제 2000년까지 증가하죠. 그러다가 감소하고, 이제 대구도 이제 뭐 1980년 되면 한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죠. 40년대 서울보다 훨씬 크죠. 서울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데 40년에는. 그래요. 인천 역시 80년대에 100만이 넘어서고, 근데 대구가 작았죠. 80년에 대구 인구가 160만 명인데 인천이 100만 명. 근데 인천은 계속 잘 나가죠. 180만, 240만 증가하더니 이제 대구를 넘어서서 이제 300만에 이루어져. 2020년에는 대구는 240만인데 대충 60만 명이나 더 많아졌죠. 더 큰 도시가 됐죠. 수원도 이제 1900 좀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뭐 감소한 이유는 있겠죠. 뭐 6.25 때문에 감소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뭐 그래요. 9만에서 16만, 31만 계속 급증하죠. 64만, 94만, 120만까지 증가해요. 광주, 대전 다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울산은 처음부터 증가한 건 아니죠. 40년에서 보면 60년 증가하는데 또 70년까지는 감소하고, 70년부터 80년부터 급증을 하죠. 울산에 이제 중화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거죠.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화가 진행되는 게 눈에 띄게 보이죠. 그러다가 2000년에 100만이 넘어서는 도시가 되죠. 용인도 처음부터 도시는 아니었죠. 8만, 10만, 9만 늘었다 줄었다 이었죠. 농촌이었죠. 80년까지도 그렇죠. 80년, 90년까지도 그렇죠. 18만. 근데 1990년에서 2000년 넘어가는 사이에 38만으로 갑자기 급증을 해버리죠. 2배 가까이. 계속 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2배 넘게 증가하죠. 1990년 이후에 도시화가 된 곳이에요. 100만까지 늘어나죠. 그럼 90년 이전까지 뭐였다는 건가요? 농촌이었다. 용인도. 지금은 발전한 도시가 됐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지만 원래는 안 그랬다. 고향 10만, 1940년에 10만, 60년에 7만 5천, 예전에 농촌이었다 이 말이죠. 1980년에 15만, 40년에 11만 년, 예전에 농촌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24만 년이었는데 2000년에 갑자기 76만 명이 됐죠. 갑자기 도시화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됐죠. 그래요. 199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서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용인이나 고향 농촌이었잖아요. 1990년까지는 서울에 직결하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서울에는 집중 안 되고 경기도로 이제 집중이 되죠.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기도에 직결한 것이 아니었다. 용인과 고향은 1980년 이후 도시화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예전부터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도시이다. 그렇죠. 용인과 고향은 최근에 도시화됐음을 확인했죠. 서울과 부산은 1990년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199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은 감소하고 있죠. 확인했죠. 서울의 경우 인구가 몰려들자 서울 개발보다는 서울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만들어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썼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도시로는 뭐 성남, 고양, 용인 등이 있다. 여러 도시가 있죠. 최근에는 하남도 또 발전하고 있다 하죠. 실상 이러한 정책보다는 서울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서울을 넓혀나가는 정책이 비용 측면에 있어서나 자연보호에 있어서 훨씬 나은 정책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 도시를 만들어 관리하자면 별도의 비용이 들고 서울의 자연을 보호한답시고 이곳저곳을 개발하면 훨씬 많은 지역의 자연이 훼손되는 법이다. 자연만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도 훼손되죠. 어차피 훼손되는 건데 그냥 서울을 중심으로 그냥 개발을 하면 비용이 덜 들잖아요. 행정적 비용도 덜 들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린벨트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뭐 개발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대신으로 또 그 서울 주변 여러 도시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자연이 파괴되잖아요. 잘못된 발상인 거죠.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필요한 만큼 넓혀 나가는 게 원래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훨씬 사회적 비용이 덜 들고 자연도 보호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1990년 이후 용인과 고양이 개발되면서 20만 정도 되는 인구가 2020년이 되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는 예로부터 도시였던 광주, 수원, 대전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이다. 그래요. 새로 갑자기 팍 증가하죠. 1990년 이후로 100만 명인데 대전 인구가 140만이잖아요. 광주 인구 140만. 거의 비슷한 규모로 순식간에 커버린 거죠. 왜? 공업, 상업, 금융업 같은 게 몰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구는 200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가 현재 정체된 상태이다. 인천은 1990년까지 대구보다 인구가 작았는데 서울 주변에 위치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300만 명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확인했죠. 대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다. 대전과 광주는 2010년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에 정체되고 있고 울산은 2000년까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증가하긴 하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울산은 전통 제조업 중화학공업 도시죠. 전통 중화학공업이 정체된 결과 인구도 정체됐죠. 산업이 발전하냐 안 하냐가 그래요. 그 자본이 발전이 하냐 안 하냐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도시를 발전시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 예전에 말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자본의 발전의 역사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에서 제시되는 나머지 지역은 모두 농촌은 아니다.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다가 87%에서 1980년에 90년에 40%까지 한 50% 정도까지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정체되고 있죠. 나머지 안에서도 막 도시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농촌이었다가 중소도시로 발전하는 곳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구미시나 성남시, 세종시 등이 도시로 발전한 지역들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머지 지역의 인구는 194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2020년 도시화율이 81.40%이니 나머지 지역 52.91% 중 34.31%는 도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계산해보면 알죠. 도시화율을 보면서. 물론 도시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한 도시에서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시화율이 81%에서 농토가 급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님을 증명하면 그러한 도시 안에는 농촌도 있다 이 말이죠. 완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1975년 농토는 220만 헥타르에서 150만 헥타르로 감소하는데 이는 농토 중 32.48%만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 외에는 없고 인구의 56.99%는 농민이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현실 한국에서와 같이 특정 지역의 인구의 쏠림 현상 같은 것은 없다. 과거에 인구가 많다는 말은 농사지을 농토가 넓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표를 통해 확인해 보자. 농업국가에서는 어떤가요? 대부분 국민이 농민인 경우에는 농토가 넓은 곳에 인구가 많겠죠.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자급자족하다시피 했겠죠. 보겠습니다. 1940년 농업국가였죠. 그때는 경기도는 서울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었죠. 286만이에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구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 서울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사람이 많긴 하겠죠. 근데 서울이 포함된 경기도가 280만인데 전라남도는 어떤가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죠. 260만이죠. 비슷하죠. 왜 많을까요? 농업국가에서는 농토가 많은 곳에 인구가 많으니까. 경상북도도 247만, 대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1960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경기도 519만, 좀 서울이 도시화된 거죠. 경상남도가, 부산이 포함된 경상남도가 418만, 서울이 포함된 경기도죠. 519만.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근데 40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죠. 서울과 부산이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거죠. 전라남도 384만,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도시들이 생기죠.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2020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2600만이 되죠. 경기도는 서울 포함, 서울 인천 포함이죠. 근데 서울이 먼저 급증을 하죠. 1980년까지는. 경기도는 어떤가요? 그냥 예전이 농촌이라는 거예요. 490만. 부산 뺀 경상남도가 330만. 비슷하죠. 경기도가 도시화된 거는 80년 이후, 더 엄밀히 얘기하면 90년 정도 되죠. 이 표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경기도가 400만원에서 2040년 사이 1300만으로 확 증가하죠. 경상남도는 330만에서 330만 그대로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남한만 보면 한 1600만, 북한까지 포함하면 2400만이었죠. 1940년에. 그래요. 대부분 다 전 지역이 농촌이었죠. 1940년에는. 그래서 뭐 서울이나 부산도 따로 분류 안 했던 거예요. 일본 정부가. 다 촌사람들이라서. 1960년까지 대다수 국민이 농민이었지만 도시가 몇 군데 생긴 상황이었지만 1940년은 도시라고 불릴 만한 곳이 거의 없었다. 서울 인구조차 100만 명이 되지 않았다. 맞죠? 1940년에 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역시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포함되었다. 지금의. 그때 농촌이었으니까. 286만 명인 경기도 인구는 260만 명인 전라남도 인구와 247만인 경상북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다 서울 포함되어 있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구죠. 다 비슷하죠. 대부분의 지역의 인구가 150만 명이 넘어서 경기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대부분 다 150만 명 넘죠. 강원도가 170만 명이죠. 경기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렇게 많이 안 나죠. 1980년에 이르면 산업화에 성공하여 한국은 농업국가에서 탈피하여 공업중심의 국가로 바뀌는데,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이 28.94%로 급감하고 도시화율 역시 56.7%로 급등함을 알 수 있다. 확인했죠. 서울 포함 경기도 인구는 1300명으로 1940년대보다 4배가 넘게 많아진다.
내비는 그렇죠. 서울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긴 했죠. 경기도 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구는 부산을 제외한 경상남도 인구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봤죠. 아까 살펴봤죠. 이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은 농촌이었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2000년에 이르면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제법 많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인구는 360만 명이 이르고 대구와 인천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다. 또한 대전, 광주, 울산 역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게 된다. 그렇죠. 2020년에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인구는 2600만 명이 이르는데 이는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인구보다 1800만 명이 많고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 인구보다 2200만 명이 많은 인구이다. 그렇죠. 경기도가 이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죠. 1940년에 경기도는 경상남도보다 62만 명이 많았을 따름이고 전라남도보다 22만 명이 많았을 따름입니다. 서울 포함된 거죠. 여기는 2020년 서울 인구는 2000년과 큰 차이가 없다. 서울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는. 즉 20년 동안 인천이나 용인과 같은 경기도 여러 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까지는 서울 집중 현상이 일어났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죠. 2020년에 이르면 도시화율은 81.40%에 이르고 농민 전체 인구의 40.46%에 불과하다. 그래요. 고민이 급감했죠. 2020년의 인구는 1960년 인구의 2배에 이른다. 이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60년은 2400만 명, 전국 인구가 2020년은 5100만 명이죠. 2배가 넘죠. 이 말은 1960년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인구가 2020년에 이르면 2배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죠. 뭐 특별히 한국에서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죠. 즉 1960년에 비해 2020년에 인구가 2배가 되지 않는 곳은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지역을 떠났다는 말이 된다. 2배가 돼야지 떠난 이가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있다. 그래요. 1960년에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인구는 각각 160만 명과 230만 명과 380만 명이다. 2020년에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인구는 150만 명과 180만 명과 390만 명이다. 이건 다 그 도시들을 포함한 경우죠. 인구가 감소하거나 조금 증가했죠. 이런 경우는 이만한 숫자의 인구가 2배가 돼야 정상이니까 이주했다는 말이죠. 거의 한 800만 명이 딴 곳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즉 2배가 되어야 정상인 인구가 그대로이거나 감소했다는 말은 그만큼의 숫자에 해당하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말이 된다. 호남 호남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으면 알 수 있죠. 호남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죠. 전라남도는 1940년에는 그래요. 경기도가 인구가 거의 비슷했죠.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서울 포함한 경기도가 280만 명, 광주 포함한 전라남도 인구가 260만 명이니까 거의 같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농민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는 농민만큼 농토를 개발해야 한다. 농토의 개발에 성공하지 않으면 수많은 빈민이 발생한다. 농토가 일정한데 농민의 수가 증가하면 빈민이 많이 발생하겠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민의 수가 증가하는데 농토의 개발에 성공하지 않으면 빈민은 기하급수적으로 성공한다. 그렇죠. 농업 생산성까지 증가해요. 그러면 빈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이러한 곳의 개발 가능한 지역은 모두 농토로 바뀌게 된다. 자연은 모조리 파괴가 되고 농토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토가 부족하다. 그러면 빈민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는 거죠. 즉 모든 자연 환경은 파괴되어 농토로 바뀌게 된다. 혹자는 문명이 발전하면 자연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 반대인 것이다. 그렇죠. 개발 가능하면 무조건 농토로 만들겠죠. 자연은 모조리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문명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그래요. 모든 자연은 환경은 농토로 바뀌겠죠. 한국에서 농토를 얻지 못하는 농민들의 수의 증가는 불가피한데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빈민이 넘치는 가난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인구 갑자기 팍 줄면 모를까, 전쟁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그 한국에 있던 고대왕국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잠깐 살만하고. 실상 농업국가에서 인구 대비 농토가 부족한 나라는 가난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조선을 보면 알 수 있죠. 다 가난하고 힘들었죠. 폭동이 일어나고 동아모민운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됐겠죠. 고대 농경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러한 이치에 있는 법이다. 갑자기 이제 빈민이 확 증가하면 농토가 부족하고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하여간 빈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대혼란이 발생하기 전 해성같이 군사정부가 등장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여 이탈하는 농민들을 다른 산업에 흡수했으니 이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 농토를 개발하지 않고 빈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산업화가 있죠. 공업, 상업, 제조업에 공업, 상업, 금융업에 사람들을 흡수하면 그래요. 그만큼 직장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농민의 수는 대폭 감소했는데 대부분 다른 산업에서 흡수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빈민이 사라진 거죠. 1960년까지 보면 4.19가 일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 갑자기 인구가 2배로 증가하죠. 아직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럼 빈민들이 많겠죠. 빈민인 학생이겠죠.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불만 많잖아요. 학생들은 이상주의에 빠져있고 취업 잘 안되고 많은 인구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감당이 안되는 거죠. 그래요. 군사정부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떤 이들은 이제 큰 역할을 한 건 어느 정도 직관하니까 박정희 정부를 인정해도 전두환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도 반란을 일으켰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전두환 정부도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떤 반란을 인정하고 어떤 반란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다 부정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요. 혹자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계엄령을 인정하면 안 된다. 계엄령을 인정하면 보수가 아니다, 우파가 아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엄령도 사실은 다 우파 인사가 늘 하면서 산업화를 했던 부의 번영과 부의 기틀을 만들었지.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좌파 인사가 계몽령을 한 적이 언제 했어요? 그래요. 한 번씩 계몽이 안 되면 나라가 다스려지지가 않죠. 멸망에 이르죠. 한 번씩 계몽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민주주의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요. 잘 되면 좋은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쭉 봤지만 계속 생산성이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정책만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세종시 같은 거 만든 거는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거잖아요.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정책들만 계속 쓴다는 거예요. 민주정부를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만 난무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군사정부를 욕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1000명에 이르는 1000명도 안 되겠지만 사상자가 생기니까 엄청난 빈민들이 생겼겠죠. 만약에 산업화를 하지 않았으면 매년 수천 명이 죽어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여전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제 역할을 제 평가를 받아야 될 정부가 군사정부이기도 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역사에서 너무 이제 폭동 이런 거에 역사적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거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건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 정치에 미쳐 있죠. 정치에 미쳐 있는 거는 박근혜 탄핵 이후로 이제 탄핵에 무감각해지고 반란을 통해서 권력 찬탈하려고만 하죠. 좌파 인사들이 미쳐 있는 거죠. 또 우파 인사들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아니까 얘네들이 다수처럼 모이면서 사기 탄핵을 하는구나 아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사기 못 치게 하는 거죠. 이걸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현 시점에 박근혜 탄핵으로 보면 돼요. 그거를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각이 맞는 거죠. 기각을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수처럼 사기치면서 사기 탄핵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효과를 생각해 보면 정상화하기 위한 효과는 기각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소수가 결정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